네, 경기도에 계신 노인생활지원사 선생님 여러분, 지금부터 노인생활지원사의 처우 개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목은 돌봄 노동자도 돌봄이 필요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노인생활지원사 근로조건 개선 방향입니다. 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노조는 민주노총 소속의 공공연대 노동조합입니다. 네, 간단하게 노조 소개를 드리면 전국에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이 약 2만 명 정도 조합은 있고요. 그리고 어, 전체 조합원 중에 사회 서비스 민간 위탁 직종, 즉 여러분들처럼 노인생활지원사, 아이돌봄이, 장애인활동지원사, 어린이집 대체교사 등이 돌봄 노동자가 전체 조합원의 상당수를 구성하고 있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표노조 그리고 돌봄 전문 노동조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사실은 여러분들이 저희 노조만큼이나 이 사업에 대해서 잘 아실 거기 때문에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20년도에 보건복지부가 기존에 6개의 사업을 통합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사업입니다. 네. 다음은 노인생활지원사 전국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표를 보시다시피 전국에 약 2만 5,476명 정도의 노인생활지원사 선생님들이 계시고요. 경기도에 3,445명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 근무를 하고 계십니다. 그만큼 경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전체 각 지역 본부별로 몇 명이나 있는지 한번 보시면 대략 그 규모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근무 조건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노동법에 근거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계약 기간은 1년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기간제 또는 계약직의 신분입니다. 근무 장소는 수행기관, 복지관 등이며 사실 주된 근무 장소는 대상자의 가정인 것을 여러분들이 더욱더 잘 아실 겁니다. 하루 근무 시간은 이게 잘못됐습니다. 주 5시간이 아니고 주 5일 하루 5시간이죠. 주 5일 하루 5시간. 휴게 시간 30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주요 업무는 서비스 제공 및 자원 연계, 프로그램 지원, 사고 발생 시에 보고 등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노인생활지원사의 임금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기본급이 거의 다 똑같으실 것입니다. 113만 7,090원입니다. 그리고 선임수당이 7만 원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선임 선생님들이 하나는 거죠. 그리고 주 12시간 한도 내에서 야간 휴일 시간 내 근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이에 대한 수당을 지급 가능하게 해놨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및 퇴직급여 보장법에 준해서 1년 이상 근무 시 3개월 평균 임금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연차 휴가는 이 부분을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입사하고 나서 한 달 만기를 하게 되면 한 개의 연차가 첫 해에 생깁니다. 그래서 만건을 하면 첫 해에는 11개가 되겠죠. 그리고 1월 1일에 입사해서 12월 30일까지 근무하면 그 순간부터 연차 15개가 추가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에 쓸 수 있는 것이죠. 지방비 지원 가능 수당은 무엇이냐? 첫 번째, 여기 보면 기본급하고 선임수당 있잖아요. 보건복지부에서는 여러분들의 인건비 중에서 기본급과 선임수당만 사실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복리후생과 수당에 대해서는 지방비, 즉 경기도나 여러분들이 속한 시군 구청에서 지급해도 된다. 중앙정부는 지급 안 할 건데 지자체에서 지급해도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본급 차액분이나 복지포인트, 명절비, 각종 수당 등이 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해놨기 때문에 지원해주는 지자체도 있고 아예 안 해주는 지자체도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임금이 사실은 시군별로 또는 시도별로 각이하게 지급을 받고 계십니다. 노인생활지원사 임금계산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본급은 당해년도 최저임금으로 시급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최저시급은 8,720원입니다. 곱하기 130.4시간 하면 여러분들의 기본급이 나오는데 왜 130.4시간이냐? 여기를 보면요. 간단히 설명드리면요. 한 주에 25시간 근무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달에 보통은 4.345주입니다. 25시간 곱하기 4.345를 하고 거기다가 또 유급휴일이 하루 있잖아요. 이 5시간을 또 4.345 1시간이 바로 합친 것이 130.4시간입니다. 이 부분이 약간 좀 복잡한데 이 복잡한 것은 그냥 생각을 버리시고 생각하지 마시고 25시간 곱하기 4.345 플러스 유급휴일 5시간 곱하기 4.345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통상임금입니다. 통상임금은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의 연장 근무 수당을 계산할 때, 그 연차 수당을 계산할 때 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통상임금은 위의 기본급과 그리고 교통비, 통신비 등 매월 보정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가족수당이나 명절 상여 등 북한 학생수당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가서 자세히 좀 통상임금 계산 방식을 보면 자, 여러분이 만약에 시급으로 틀린데 교통비를 받는 분들이 계시다면 기본급 플러스 교통비 10만 원 나누기 134를 하면 여러분들 통상시급이 9,490원이 되는 거죠. 이것을 가지고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9,490원 더하기 5시간 하면 하루에 통상임금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연차가 15일 남았다면 15일 곱하면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15일 다 안 썼다. 그런 경우에 70일만 1,150원이 되는 것입니다. 연장 근무 수당을 볼까요? 여기도 좀 계산식이 약간 좀 복잡한데요. 쉽게 해서 그냥 통상시급 9,490원 곱하기 1.5가 1.5를 하면 됩니다. 여기서는 7,120원이 되는데요. 이른바 통상시급에 곱하기 0.5만 계산해 놓은 건데요. 이것이 아니고 이게 사실 이것이 아니고 이 통상시급에다가 이 돈 있죠. 7,120원. 이것을 곱해야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연장근무 1시간에 대한 연장근무 수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약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헷갈리실 것 같은데 나중에 계속해서 계산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질 것입니다. 선임 선생님들은 선임 수당까지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므로 통상시급이 높게 나타나죠. 그러면 당연히 일반 선생님보다는 일반 생활지원사 선생님보다는 연차 수당이나 연장 근로 수당의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수당을 많이 받을수록 여러분들의 연차 수당과 연장 근로 수당이 올라간다라는 사실 정도를 한 번 더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고용 구조입니다. 앞에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은 1년 단위 재계약하는 기간제 계약직입니다. 여기다가 수임 기간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간접 고용 근로자입니다. 여러분들은 기간제 플러스 간접 고용 근로자에서 완벽한 비정규직의 고용 형태를 가지고 계십니다. 일부 지자체에서 직접 고용하는 것도 있습니다. 지자체, 공무직 또는 무기계약직이 되어 있죠. 강원도 일부, 전북 순창, 경북 울진 등이 되겠습니다. 사회서비스원에 고용된 분이 계십니다. 경기도의 남양주, 성남, 수원 등지에 보면 사회서비스원에 고용된 선생님들이 계세요. 구청에도 있고요. 그래서 사회서비스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각 지방에 있는 각 시도의 산하 공공기관이나 보시면 됩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는 임금이 향후에 경기도 생활임금을 적용받을 것이기 때문에 최저임금보다 높죠. 최저임금보다 높기 때문에 사회서비스원에 있는 선생님들은 다른 선생님들보다 기본급이 훨씬 높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회서비스원으로 고용되는 것도 뒤에 얘기하겠지만 하나의 좋은 방법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노인생활지원사의 현안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들이 약 2년 정도 노인생활지원사 노조활동을 하면서 정리한 과제입니다. 이 10가지가 노인생활지원사는 개선이 되고 실행이 돼야지만 비로소 처우 개선이 되고 그 사회적 지위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쭉 보시면 다 익숙한 얘기입니다. 하나하나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맞춤 광장 앱 문제점입니다. 이거 소위 맞광. 이 맞광 앱은 선생님에 따라서 약간씩 호불호가 갈리기도 합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출퇴근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즉 근태에 대한 근무 태도에 대한 감시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존중한다라는 의견이 계시고요. 그리고 대부분 선생님은 사실은 이 맞춤 광장 앱이 불필요하게 개인의 사생활과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는 또는 직접 하고 있는 업무와 잘 맞지 않는 프로그램 자체가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많다라고 해서 사실 대부분 선생님들이 많이 반대를 하고 있고 반대를 넘어서 굉장히 좀 붕괴하고 있는 선생님들이 많습니다. 박광일이 가지고 있는 인권 침해와 생활 침해 때문에 그런 거죠. 거기다가 대부분 선생님들이 자기 개인 핸드폰을 하기 때문에 통신 비용을 본인이 사실은 부담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개선해야 됩니다. 예, 다음은 고용에 대한 문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은 기간제 플러스 간접 고용으로 완벽한 비정규직입니다. 2019년 12월에 민간 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사실 여러분들은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핵심 중에 제3단계 전환 대상자입니다. 3단계 세 번째 전환 대상자인데 사실은 말이 3단계지 문재인 정부에서는 민간 위탁 노동자에 대한 정규직화를 사실상 포기했습니다. 포기하면서 괜히 미안하니까 대신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을 내용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근로계약서의 고용유지 노력 및 고용승계를 하도록 명시해라.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해고 사유가 없으면 자동 연장 계약을 하라고 해서 이른바 고용 안정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가이드라인을 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용 형태는 장기적으로는 지방자치단체, 즉 시청과 군청에 직접 고용된 무기계약직이 되거나 또는 아까 잠깐 소개드렸던 사회서비스원에 직접 고용되는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 맞다는 것이 저희 노조의 입장입니다. 연차휴가 보장. 근로기준법에 보장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실제로 연차휴가를 마음대로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휴가 한번 내리면 당일날 연장 근로를 하면서까지 업무를 다 끝내야 됩니다. 또 대체 근로로 동료를 투입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미안해서 휴가를 사실 제대로 못 씁니다. 그래서 이 연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저희 노조 입장에서는 대체 인력을 충분히 충분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마음 놓고 연차를 쓸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복지관들이 연차 사용 촉진 제도를 좀 뭔가 좀 빈틈이 많게 사용하면서 사실상 연차를 사용하지 말도록 강요하고 있고 그리고 또 미사용 시에도 수당을 미지급하게끔 가능하게 하는 그러한 장치들을 다들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반드시 좀 하나하나 세부적으로 체크를 해서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차 사용 촉진 제도는 그냥 복지관장이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분명히 근로기준법에는 연차 사용 촉진을 하기 위한 각종 절차와 과정들이 분명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런 절차와 과정들을 알지 않고 한다면 이것은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시간 내 수당 지급입니다. 저희 노조에 조사하니까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시간 내 근무를 많이 합니다. 하루에 5시간 근무를 넣거나 또는 주 단위로 25시간을 넣으면 그것이 바로 연장 근로, 추가 근로가 되는 거죠. 시간의 근로. 그래서 보면 물품 배달을 하거나 또는 업무 특성상 사업 노인 어르신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 마음대로 쉬지 못하는 경우가 있죠.
이외에 필수 직무 교육을 한다고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도 하면서 이것이 대부분 근무 시간 내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 시간 외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휴게 시간에도 앱을 추적해서 근무 구역을 벗어나 있으면 왜 벗어났냐라고 전화가 오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 피워놓은 근무 대기 상태로 실제로는 근무 상태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사례들은 대부분 앞에서 얘기한 1.5배의 연장 수당을 줘야 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이러한 사례들을 가지고 1인당 얼마의 연장 근로를 했냐라고 좀 계산해 보니까요. 2020년대에 167만 원 시작에 쫙 해가지고 대략 1인당 전국에 한 3년 정도 근무한 선생님이 계시다면 약 401만 원의 이런 초과 근무 수당이 미지급된, 즉 임금이 체불됐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것은 물론 정확한 수치는 아니지만 이 초과된 근무에 대해서 임금을 받으려면 노동부에 진정을 넣거나 또는 어, 법원에 소송을 넣어야지만 가능한 것이죠. 네. 다음은 대상자 발굴 업무 중단입니다. 어, 여러분들이 사실은 대상자를 발굴해야 된다는 업무를 굉장히 많이 강요를 받고 계십니다. 이 대상자 발굴 업무는 보건복지에 물어봐도 생활건설 업무가 아니다 라고 답변하고 시청에 물어봐도 업무가 아니다라고 답변합니다. 하지만 여러 기관에서 여러 선생님들한테 대상자 발굴 업무를 강요하고 그리고 이것을 할 수 없다 그러면 다음 근로계약에 불이익을 주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분명하게 국가의 힘으로 제도로 발굴 업무를 중단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다음은 실질임금 인상, 출정예비, 각종 수당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최저임금을 받고 있는데요. 출퇴근할 때 빼고 이 과정에서 저 과정을 이동할 때 이동 경비가 왜 없냐라고 물으면 어떤 시청이나 어떤 국정원에서는 이미 기본고에 포함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최저임금 위반이죠. 왜냐하면 출장비와 교통비는 최저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논리적 모순을 보이는 말들도 하고 있고요. 실제로는 업무 수행에 의한 이동 경비에 대해서 출장 예비 또는 교통비를 지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자체에서는 사업 안내서 근거에서 각종 복리후생성 수당을 지급해야 된다라고 저희들은 주장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계속해서 지자체를 만나서 이러한 요구들을 강력하게 좀 제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비스 대상 특정 인근 배치입니다. 아시다시피 중점 돌봄 사업이 시행이 되면서 많은 선생님들이 업무 강도가 높아졌다고 좀 고충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적정 인근 배치를 좀 조율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실제 근무하고 있는 노인 생활지원자 인근을 수렴해서 적정 인근을 배치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주장입니다. 다음은 중점관리 제도에 대한 것입니다. 중점관리 제도가 정말로 많은 논란을 좀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중점관리 제도가 시행이 되면서 이것 때문에 연차 사용이 실제로 어려워지고요. 그리고 중점 가정에 가면 여러분 선생님들이 가사노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고충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어떤 분은 안내일까지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중점 대상자 시간에 가서. 그래서 본연의 업무와는 노동 강도 성격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기관별로 이 평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성과 평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마구잡이로 중점 대상을 확대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장기 노인 요양보험 관련 법을 좀 개정을 해서 요양 등급으로 중점 어르신들을 이전하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고요. 이것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중점 수당도 검토해서 지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ICT 응급 안전 시스템입니다. ICT 시스템 한마디로 그런 거죠. 시도 때도 없이 생활지원생한테
밤에도 문자가 옵니다. 실제로는 근무인 것이죠. 그것은. 문자를 받기 위해서 문자를 받아야 되고 그에 따라서 행동을 해야 된다면 그것도 사실은 근무인 것이고 그것 때문에 연장 근로 또는 야간 근로를 강요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매뉴얼도 좀 확인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리고 근무 시간 내에 알람이 울리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궁금한 시스템에 대한 사업 내용을 간단하게 좀 저희들이 발제를 해서 지금 올려놓은 것이고요. 여기 보면 근무 외 시간에는 근무 외 시간에는 홍보사회보장정보원에서 요청할 경우에 대응 조치한다고 하지만 요청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문자가 오고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고 지속적으로 보건복지에 얘기하고 있는데 약간의 성과가 있는데 그 부분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고독사 목적 성폭력 등 심리 지원 대책 강화입니다. 선생님들이 이제 어르신이 고독사거나 또는 여러 가지 좀 성희롱 등에 노출이 되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안전 대책을 강화하고 그리고 심리 지원 대책을 강화하는 것. 이런 사건을 겪으면 심리 지원을 하긴 하지만 사실 아시다시피 두 번, 세 번 하면 끝납니다. 더 해야 되는데, 더 받아야 되는데,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더 확대 강화하는 것이 노조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음은 그동안에 노인 생활 진단 선생님들이 그동안에 어떻게 움직였냐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활동입니다. 작년 4월 16일에 노조가 만들어지자 여러 선생님들이 청와대 국민청원을 했습니다. 이른바 맞춤 강장 앱 때문에 국민청원에서 3만 2천여 명의 선생님들과 국민들이 청와대에 청원을 하면서 이것이 비로소 이슈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세력화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활동을 위한 인터넷 화면을 캡처한 것입니다. 약 32,612명의 선생님들이 청원에 참가하면서 비로소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 저희 노조에 가입을 하기 시작했고 저희 노조도 활발하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청원을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선생님들이 노조 가입을 시작한 것이죠. 아주 굉장히 현명한 판단이었다고 합니다. 당시에 경남도청학과 청와대 앞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입니다. 다음은 보건복지면담을 첫 번째 면담을 작년 7월 32일에 했습니다. 맞춤광장 앱에 대한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해서 복지부에서 9월 중에 결론을 내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고용안전 관련된 공문을 9월 중에 시행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출장 기업이 예산을 수립하겠다. 직접 고용 적정성을 심사하겠다. 이 얘기는 뭔가 하면요. 민간 입탁, 아까 소개해드렸던 민간 입탁 가이드라인을 보면요. 민간 입탁 노동자에 대해서 정규직하려면 해당 기관, 행정기관 또는 사용자들이 전환하는 게 좋은지, 직보하는 게 좋은지 적정성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심사를 논의 시작하겠다라는 그러한 보건복지부의 답변이 있었고요. 그리고 원칙적으로 시급 인상 및 각종 수당 예산 편성을 요구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국정감사 대응 작년에 이제 저희들이 작년 10월 달에 국정감사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당시 TV 방송에 저희들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이 잘 안 보이지만 경기도에 계신 경기도 모 지자체에 계신 저희 조합원 선생님이십니다. 네. 다음은 드디어 보건복지부에서 맞춤광장 앱 관련해서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내용인즉 자세히 보면요. 맞춤광장 앱은 동의하에 해야 되며 종사자 선생님들의 의사에 따라서 언제든 자발적인 철회가 가능하다라고 강조했고요. 그리고 이 맞춤 광장 앱을 철회할 수 있도록
이른바 근무 애초 기조인 근무 시작할 때와 퇴근할 때 확인하는 기능 외에는 위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옵션을 삭제하도록 개발 업체에 요청해라. 그리고 어, 당사자의 동의로 인해서 또는 거부로 인해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옛날에 하던 수기 입력 양식으로 출퇴근은 그리고 근무 기록을 하면 된다라고 하고 비교적 자세히 공문을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속적으로 보건복지 앞에서 저희 노조가 활동을 했습니다. 기자회견도 하고 현수막도 계속 걸고 이렇게 계속 활동을 해왔습니다. 이 부분은 네, 저희 노동조합과 창원시장의 면담 장면입니다. 이 면담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무슨 성과냐면 창원시 면담을 통해서 저희 노조와 요구를 해서 창원시 노인생활지원사 선생님들께는 이른바 초우 개선 수당이 5만 원이 신설되어서 지급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지자체를 상대로 수당을 따내는 첫 번째 성과였던 것이죠. 그러고 나서 창원시장이 고용안정 재계약 관련해서 협조 요청 공문을 각 수행기관에 10개 수행기관에 이 공문을 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용불안 해소하기 위해서 노인맞춤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생활지원 선생님들의 근로계약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달라는 그러한 공문을 보내게 됩니다. 물론 사업 안내서도 나와 있는 내용이지만 기존에도 있던 내용이지만 이렇게 지자체 단체장이 수행기관에 직접 공문을 내린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보건복지 면담이 작년 11월 달에 있었습니다. 첫 번째 면담에서 요구했던 고용안정 관련 공문을 좀 더 강화해서 발송해 달라고 요청했었고요. 그리고 맞춤 광장 앱을 정확하게 중지하고 그리고 별도 프로그램을 제약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업무 과정으로 인한 대상자 수를 재산정해 달라. 교통비통신비를 보건복지부에서 정해 달라. 그리고 지원 대상자 발굴 업무 금지를 정확히 해달라. 성희롱 포원 안전 문제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요구를 2차 면담에서 다시 한번 좀 지속적으로 했었습니다. 작년 연말에는 국회 토론회까지 했습니다. 원래는 모여서 하려다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강선우 국회의원 주체로 해서 온라인 국회 토론회까지 진행을 했었습니다. 두 번째 보건복지부 공문이 시행되었습니다. 내용은 고용안정에 대한 부분이요. 좀 더 내용이 강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른바 합리적인 사유와 근거 없이 근로자에 대해서 근로계약에서 탈락시킬 수 없다. 어떤 경우냐? 맞춤광장 앱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 탈락시키는 경우. 예상자 발굴을 하지 않았다고 탈락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라고 구체적인 사례까지 찍으면서 공문을 시행했습니다. 저희 노조에서 끈질기게 계속 보건복지부와 면담을 하고 그리고 강하게 압박을 했던 결과였습니다. 세 번째 보건복지부 면담이 바로 올해 상반기죠. 6월 25일 날 있었습니다. 이 세 번째 보건복지부 면담에서는 좀 더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맞춤광장 앱 대체 시스템을 개발하겠다라고 약속했고요. ICT 응급 시스템 관련 노조 요구를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ICT 관련해서 어르신들이 긴급 상황에 처해서 그 버튼을 눌렀을 때 노인생활지원사한테 문자가 오지 않게끔 하겠다라고 보건복지부가 수용한 것이죠. 그리고 고용안정 대책을 다시 추가로 마련하고 복리후생비 인상을 위해서 기획재정부에 요구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 매뉴얼을 현실에 맞게 제작성하고 강화하겠다. 그리고 반차 사용을 대부분이 못하고 있었는데 반차 쓰겠다는 못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반차 사용을 자유로이 할 수 있게끔 공부를 시행하겠다. 중점 돌봄군 개선을 위한 개선 조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굉장히 많은 진척과 성과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남은 과제는 이 공문이 아직까지 보건복지부에서 시도 나가서 시군으로
공문이 아직 내려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루빨리 시행될 수 있게끔 그리고 이행될 수 있게끔 점검하고 요구하는 것이 우리 노조합의 역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경남 도청에서 있던 공문 시행입니다.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생활지원사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지침준 협조청 해가지고 이 부분을 보면요. 민주노총에는 공공연대와 개선 근로조건 개선 간담회를 한 결과 이 공문을 시행한다라고 그 배경이 정확하게 좀 표현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요. 와도항 중점 돌봄군 대상자의 배정 자제, 그리고 수행일급 필요교육 시간을 원칙적으로 근무 시간 내에 해라. 부득이하게 퇴근 이후에 할 경우에 초과 근무로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연차 유급 휴가를 보장하는 데 있어서 근무 공백이 생긴다는 빌미로 무급 연장 근로를 지시하지 마라. 말씀드렸듯이 연차 관련은 그 전날에 근무 시간 넘어서까지 근무를 해내야 돼요. 이것은 강제 근로죠. 강제로 근로를 시키는 거죠. 이것을 금지했고요. 그리고 연장 근무 수당 및 대체휴무 보장에서 만약에 수행기관에서 시군청 지자체에 이 관련 연장 근로수당 등을 위해서 인건비 예산을 요청할 시에는 긍정적으로 검토해라라고 내용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대상자 발굴 의무 강요 금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경남에 있는 생활지원 선생님들이 앞에 수당도 따내고 많은 성과를 나타냈습니다.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조합원이 많기 때문이죠. 경남의 생활지원 선생님 조합원이 300명이 넘습니다. 역시 머릿수가 많아야지만 뭐가 돼도 되는 거죠. 다음은 최근에 핫 이슈가 되고 있는 국비 자녀예산 지급 문제입니다. 경과에 보면요. 올해 9월, 정확히는 8월 31일인데요.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이미 확정된 예산 중에 국비를 남은 것을 지급할 때니 이 국비는 종사자의 처우 개선비로 사용할 것 말씀한다고 주문을 했습니다. 일회 한시성입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국비에서 지원하는 금리는 기본급과 그리고 선임수당 외에는 없습니다. 나머지는 다 사업비로 써야 되는데, 근데 올해 한 번 한해서 지금 내려준 국비에 대해서는 처우 개선비로 쓰라고 주문한 것이죠. 다 그동안 저희 노조가 보건복지부와 세 차례 정도 면담하고 그 앞에서 기자회견과 투쟁을 하면서 이뤄냈던 성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보를 확인해 보니까는 대략 보면 경남 70만 원, 대구 68만 원, 부산 73만 원 등 실제로 이 자녀 예산 지급에 대한 공문 시행이 확인되었고요. 대략 1인당 노인생활지원선생님 1인당 70만 원 정도의 처우 개선비로 활용할 수 있게끔 예산이 내려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우리 경기도죠. 우리 경기도는 좀 달랐습니다. 놀랄만하네요. 자, 여기에 대해서 경기도에 물어보니까 뭐라고 했나요? 경기도 담당 부서에서는 경기도는 불용액이 많이 나와서 국가로부터 남은 예산을 받지 않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나와서 예산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불용 예산이 얼마냐라고 하니까 알릴 수 없다. 대신에 경기도에 남은 다시 말해서 상반기에 받았던 예산 중에 남은 불용액을 처우 개선비로 쓰게끔 시군 지자체에 주문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문을 내린 경기도에서 내린 거죠. 뭔가 하면 노인 서비스 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비확정 예시안, 즉 이미 기존에 확정했던 예산 중에 가용 범위 내에서 원래는 안 되는데 이번에 일회적으로 한시적으로 종사자 추가 채용 또는 초과 근무 수당, 연차 휴가 보상, 명절 휴가비 등 복리후생을 위한 경비로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사용 가능함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조 바랍니다라고 한 거죠. 그래서 경기도는 타시도하고 비교한 그런 거죠. 타시도는 국가에서 원래 받아야 할 예산을 받아서 초계산으로 쓴 것이고요. 경기도는 받지 않고 안 받았어요. 안 받고 원래 상반기에 받았던 예산 중에 남아있던 즉 불용액을 초계산으로 쓰겠다고 한 거죠. 이것이 틀린 거죠.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저희들이 경기도 불용액을 시군 경기도 불용액이 실제로 시군에 어떻게 지급되는지 지금도 확인 중이지만 몇 군데 지자체 시군청을 상대로 확인해 봤습니다. 성남은 일부 복지관에서 기본급의 60%가 명절 상품을 지급했습니다. 광주는 정액 30만 원. 복지관별로 틀릴 수도 있으나 확인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성남에 A 복지관을 받았는데 B 복지관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남양주시 정액 10만 원, 이천시 정액 10만 원, 부천시 8만 원, 파주시 기본급의 일정 비율 지급했다라고 얘기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급을 했는데 상당히 많은 문제의식이 됩니다. 경기도의 문제점은 뭔가 하면 이미 확보된 국가 예산을 지급받지 않았다. 왜 안 받았을까 도대체? 뭐 앞에서 했던 얘기는 불용액이 많은데 왜 나라에 중앙 정부에 해를 끼치냐 뭐 이런 관점으로 안 받은 거죠. 근데 이것이 첫 번째로는 타 광역 시도와의 형평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타 광역 시도처럼 이번에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주려 했던 예산을 받았더라면 우리는 처우 개선을 위해서 더 많은 예산을 활용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생각에는 경기도가 왜 받지 않았을까라고 좀 고민을 해보니까는 뭔가 하면요. 우리 사업비는 국비로 70%, 그리고 도비로 9%, 시청, 군청에서 21%를 부담하게 돼 있어요. 뭔가 하면 국가에서 7억을 줬다. 그러면은 전체가 10억인데 국가에서 7억을 줬다 그러면은 경기도에서 9% 즉 9%면 얼마죠? 9천만 원인가요? 네. 9천만 원을 받나요? 네. 7억을 줬다. 그러니까는 9천만 원이 맞죠. 이것을 내야 되는 거 내야 되는데 연이어서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부담하지 않으려고 국가 예산을 받지 않은 거 아니냐라고 저희는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받지 않는 것이 좀 문제의식 첫 번째 느껴진다는 것이고요. 다음은 경기도의 불용액 전액, 즉 국비와 도비로 구성됐을 텐데요. 상반기에 남았다는 불용액 전액을 5인 생활지원사의 최후 개선비로 사용해야 한다라는 주장입니다. 그리고 국가 예산을 받지 않았다면 모비를 추가로 투입해야 한다.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받았으면 원래 자동적으로 따야 될 9%, 이것을 나라에서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도에서 냈어야 될 9%를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앞에서 보였듯이 현재 시군 지자체별 지급된 최후 개선비가 천차만별입니다. 천차만별. 어디는 뭐 기본급 60%, 어디는 뭐 8만 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률적인 항목과 금액으로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 여기서 경기도가 시군 지자체를 강제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 노조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앞에 이제 저희들이 얘기했듯이 경기도가 불용액 예산이 얼마인지 밝히지 않았다고 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저희 노조에서 저희 노조가 어떤 노조입니까? 뭐든지 마음먹으면 해내는 그런 노조입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그 불용액 규모를 저희들이 알아냈습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거는 뒤에 얘기할 때 요거는 이제 이후의 활동 방향, 도의회와 도청 등을 만나 있다는 것이고 조합원이 있는 시군청은 직접 만나서 면담하겠다는 것이죠. 왜? 이른바 처우 개선비에 제대로 된 활용을 위해서. 그래서 다음에는 경기도 불용 예산 한번 볼게요. 저희들이 입수했다는 정보입니다. 저희들이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서 입수했습니다. 완전히 합법적인 경로고요. 이 보면 경기도가
단위는 100만 원이에요. 100만 원. 단위는 100만 원짜리고요. 언제까지 쓴 것이냐를 봤을 때 이 정보를 저희들이 바로 한 1, 2주 전에 저희 입수됐기 때문에 3분기까지로의 예산 지출 현황이 아닐까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경기도에서 세부 사업면이 어떤 거는 국비 지원, 두 번째는 국비 직접으로 돼 있어요. 이 차이는 구체적인 차이가 무엇인지는 저희들이 좀 더 좀 파악을 해야 되고요. 보면 예산 이게 얼마죠? 이게 100만 원짜리니까 587억 8,500만 원이죠. 587억 8,500만 원을 국비를 받아서 현재 집행 잔액이 1억 14억 8천 14억 8천 140억이죠. 148억 7,300만 원이 남아 있습니다. 직접 사온 직접이라는 항목에 있어서는 현재 집행 잔액이 없고 다 지출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다음에는 이제 주요 시군에 대해서 저희 몇 개 좀 골라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남시입니다. 성남시. 성남시가 보면 특이하게 세부 사업명이 업무 활동 수당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이 보면 1억 7,900만 원, 1억 7,900만 원이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지출을 하고 나서 현재 잔액이 8천만 원이 남았습니다. 어디서 본 돈이냐? 시군구비 즉 성남시에서 1억 7,900만 원을 책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초개선비라고 있습니다. 초개선비는 시도비 즉 경기도에서 내려온 예산이죠. 1,6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을 쓰고 7천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1,600만 원 중에 1,000만 원 썼으면 6천만 원이 나왔는데 왜 7천만 원이라고 표기가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7천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보면 국비에서 내려오고 시도비가 포함되어 있고 시군구에 있는 거 보면 애초에 내려왔던 예산인 게 맞는 거죠. 정부에서. 상반기에 내려온 예산이죠. 그래서 이 집행잔액이 성남시가 18억 3,200만 원이 현재 3분기 추정에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렇고요. 바로 옆에 광주시를 한번 볼까요? 광주시는 광주시도 국비가 있고 시도비, 시군구에 있는 거 보면 애초에 받았던 예산이죠. 현재 집행 잔액이 3억 7,300만 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초개선비 400만 원의 초개선비가 시도비, 즉 도에서 내려왔습니다. 현재 100만 원이 남았다고 합니다. 시에서 별도로 사업비를 구성을 했나 봐요. 2,500만 원을 예산을 책정을 해서 지금 2,500만 원 다 썼다라고 정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정보는 합법적으로 행정정보 공개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입수한 정보입니다. 그리고 수원시 한번 볼까요? 수원시는 세부 사업명이 또 틀려요. 국비로 받은 거. 국비에서 이 얼마죠? 5억 59억 2,300만 원이죠. 시도비가 9% 딸려서 내왔습니다. 시군구비가 11% 딸려서 내왔습니다. 현재 18억 7,200만 원이 남았다고 합니다. 앞에 제가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세요? 경기도에서 나라에서 돈을 받지 않은 대신 기존에 받았던 예산 중에 불용액, 즉 남은 예산을 초계산을 쓰게 했다고 했어요. 근데 사실은 그렇다면 국비로 애초에 내려왔던 이 돈에서 이 집행 잔액에서 초계산을 써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지금. 확인을 앞으로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과 같이 확인해 주죠. 그리고 도에서 내려온 초계산비 1,900만 원 중에 1,900만 원 중에 1,200만 원을 쓰고 지금 700만 원이 남았다고 합니다. 혹시 이거 보고 계시는 수원시 선생님 여러분,
이렇게 이 금액에 해당하는 초과 개선비가 지급이 되었는지 꼭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그래서 뭔가 경기도와 주요 시군 예산 지출 잔액 현황 기초를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아직까지 좀 세부적으로 분석을 좀 해봐야 되지만 여기까지만 보고 나서 좀 정리가 된 내용은요. 처우 개선비로 도비를 주로 썼다. 도에서 처우 개선비가 내려왔어요. 근데 이것이 기존에도 그랬던 것인지 아니면 이번에 내려보냈다는 소위 그 불용액인지는 확인해 봐야 됩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은 처우 개선비 수당으로 시비를 쓰는 것도 있다. 성남 같은 경우는 시 자체로 처우 개선비를 책정을 했었죠. 했으면 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직까지 경기도 기존의 불용액 중 경기도가 답변한 올해 남았던 불용액을 쓰겠다고 했습니다. 불용액 중 국비 잔액은 보건복지에서 받았던 예산이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불용액이. 이 국비 잔액을 처우 개선비로 썼다는 그러한 흔적은 아직까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국비 잔여 예산 처우 개선비 지출 관련해서 조사할 것이 많고 제대로 할 것이 많고 우리가 경기도청이나 해당 시군청에 요구하고 물을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제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우리가 힘을 모아야겠죠. 네? 자, 이까지 얘기하면 여러분들 아마 생각이 들 겁니다. 노조에 가입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노조에 또 힘을 실어주니까 좀 걱정이 되죠. 뭐 걱정이 되냐면 곧 있으면 또 몇 달 있으면 근로계약을 재계약한 시기가 옵니다. 걱정이 되잖아요. 여러분. 고용 안정이, 고용 불안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원래 노동조합은 자기 사장을 상대로 단체 교섭, 즉 협상을 해야 되는데 돌봄 노동자, 즉 민간 위탁된 돌봄 노동자는 약간 많이 틀려요. 뭔가 하면 우리가 여러분들 복지관장님하고 교섭할 일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뭐 권한이 별로 없잖아요. 우리 처우에 대해서 어떤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주로 시청, 도청, 플러스 하면 보건복지를 주로 상대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뭐 그냥 조합원 명단을 유출할 일이 없어요. 그냥 그리고 뭐 성남시 무슨 복지관 대표 뭐 김영희 외뭐 50명 이런 식으로만 해도 시청이나 도청하고 면담이 가능하거든요. 소통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는 오히려 조합원 것이 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조합원 예를 들어서 어떤 선생님들이 기관장한테 어찌되었든 찍혔어요. 인식이 안 좋아요. 찍혔어. 그러면은 노조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은 근로계약 할 때가 되면 그냥 개인이면 그냥 개인이고 노조에 가입하신 분은 조합원이면 그냥 개인이 아니고 노동조합이에요. 그분 자체가. 그러면은 복지관장이 조합원인 사람을 해고하고 싶다면 그게 쉽게 되겠어요? 해고를 하면 자기네 복지관 앞에 또는 시청 앞에 현수막이 쳐지고 천막 농성장이 설치되는 게 뻔한데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겠냐고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조합은 것이 더 안전합니다. 그 예가 바로 전국의 저희 노조 내 아이들 보험 조합원 3,000명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들과 고용 형태가 가장 비슷하고 단시간 근로자고 그리고 어르신은 아니지만 아이를 돌보는 우리 조합원들 전국에 3,000명이 있고 경기도에도 300명이 있습니다. 조합원이. 이분들 노조에 가입한 지 한 6년 정도 됐는데 고용 불안 없이 잘 다니고 계십니다. 여성가족부 상들에서 초우 개선도 상당히 이루어냈습니다. 실제로 사례는 여러분들 걱정하신 것처럼 노조에 가입한다고 해서 무슨 일이 생기지 않고 오히려 더 안전해집니다. 정말로.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어서 우리가
세력화를 해야지만 뭔가를 따낼 수 있잖아요. 앞서 얘기한 아이를 본 조합원들이 됐던 것처럼, 그리고 경남에 있는 우리 생활지원사 조합원들이 됐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좀 당부를 드리는 것은 공공연대 노동조합으로 함께 모이자. 그렇게 해서 세력화해서 처우 개선을 이뤄내고 간혹 있는 기관의 갑질을 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또 하나는 이 사업이 정말 뭐 복지 사업 같지 않게 굴러가잖아요. 뒤죽박죽이고 뭐 이런저런 성과만 요구를 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저는 노동조합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들께 공공연대 노동조합, 생활지원사 노조로 함께 힘을 모아서 우리 처우 개선과 우리 선생님들의 사회적 지위를 꼭 향상시켜내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만 말씀을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긴 말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여러분 또 다른 자리에서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